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작가 최원영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몰랐던 사실입니다만은 물 부족이 저는 인간의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야생동물의 경우에 기후위기로 겨울에 눈이 적게 오면서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 물 부족이 야생동물의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늦고 네. 이제 결국 이제 포획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랬을 때 그 기자 멘트를 이제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못 먹어도 얘가 물만 어디서 먹을 수 있다면 한 20일 정도는 견딜 거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왜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안 끊잖아요. 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잘 안 오고요. 그다음에 네. 봄이 돼도 봄 가뭄 지금 계속 봄비 별로 안 내리잖아요. 네. 가뭄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동물들 물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 아파트 베란다 밖에 물그릇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갈아서 놔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뜨거워지는 폭염 같은 때 인도에 한 5월, 6월쯤 되면 기온이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날아가던 새들이 막 떨어져요. 탈수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에서 가장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책에 보면은 개구리가 로드킬을 이렇게 당한다면서요? 네. 네. 개구리를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인공 연못에 개구리 소리가 나서. 아, 그쵸. 네. 개구리가 이제 알을 낳는 곳은 물이 있는 데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얘가 겨울잠을 자잖아요. 네. 겨울잠은 이제 땅속에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얘가 이제 논이나 이렇게 물 있는 데 가서 알을 낳고 계곡에, 그 다음에 다시 알을 낳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부화한 애들이, 그러니까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면 다시 자기가 살던 곳, 흙냄새를 맡아서 가요. 네. 그러니까 가는 그 공간 어딘가에 요즘은 다 도로를 놔서. 그러니까 도로들은 이제 차들은 쌩쌩 달리죠. 사실 개구리랑 두꺼비 마찬가지 양서류들,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고라니나 이런 애들은 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다 이렇게 멈출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한 5월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깔려 죽습니다. 네. 2023년에 쓰신 책, 네. 이 사계절 기억책이죠. 이게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이고, 산림문학 백선으로서 뽑힌 책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이런 부제를 다셨더군요. 자연의 다정한 목격자 최원형의 사라지는 사계에 대한 기록. 기억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지금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뭔가요? 기억해야 될 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처음에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붙였을 때 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세월호. 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커서 상처가 커서 이제 싫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붙었고 이 제목 덕분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계절 기억책이라는 그 제목 자체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기억,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꽃이 많이 졌죠. 근데 봄이 왔을 때 화사하게 꽃이 피었을 때 어떠셨어요? 좋죠. 좋죠, 그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저절로 받은 선물이에요. 네. 그쵸? 얘는 너무 당연한 거. 근데 왜 당연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봄꽃이 피면 봄이 제대로 왔구나. 안심해요. 이 기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 예, 봄이 오긴 하지만은, 네. 예컨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막 시차도 그쵸. 생겨나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면은 제철과일 연결도 하게 했는데. 그쵸. 재배선도 막 올라가고. 그쵸. 예. 대구 같은 데가 이제 유명한 사과? 산물이 사과였는데 지금 예. 사과는 올라가서 철원 이런 데서. 그러게요. 예, 진부 이런 데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북극을 지나면 이제 못 가잖아요. 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소리가 좀.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절이 변하고,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 느끼는 그걸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끼지 말고, 네.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쵸. 답례하죠. 그래서 그 메리 올리버라는 이름이 지금 작가 이름이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작가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연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연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다정하게 대해야 될 이유 이제 설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다정이라는 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부제로 아마 보셨을 텐데, 네네. 그 자연의 다정한 목격자 이렇게 썼잖아요. 이 말은 제가 편집자가 쓴 건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 목격자 그러면 위트니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사건에 막 실마리 막 이런 의미인데 거기 앞에 다정한이 붙은 거예요. 되게 좋았거든요. 다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 인간한테 다정한 사람이자 인간을 포함한 이 생태계도 좀 다정한 사람이 되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정하다의 뜻을 보면 이제 굉장히 정도 많고, 근데 그게 어떤 상대에 대해서 살펴주고 이제 부드러운 뭐 친절한 이런 게 다정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정한 목격자가 되려면 자연을 보는 이 관점이 진짜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 이제 질문하셨듯이 새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목말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크지 않아요. 한 요 정도 국그릇 정도 담아 놓으면 제가 아침에 담아 놓고 이제 나와서 저녁에 가면 정말 더운 날은 다 없어져요. 이제 작은 뭐 참새 같은 애부터 까마귀까지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와서 물 먹는 거 보면 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흘리면서 몇 번씩 먹고 이렇게 갈 때 내가 진짜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게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뭐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살피면서 또 뭐 사랑도 하게 되고 친화적이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은 너무 어려운데 한 문장이요? 저는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살자. 질문. 그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죠. 막 더운 날 목이 말라. 그러면 나만 목마른 게 아니라 쟤네들도 목 마르지 않을까? 왜 몇 년 전에 엄청나게 가물어서 올해도 가물지만 그 가로수가 좀 키 작은 나무들은 말라 죽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나 구에서 이렇게 사수차로 물도 막 뿌려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진짜 목이 마르구나. 그러니까 그게 목이 마를까? 내가 목이 마르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존재들도 목이 마를까라는 질문. 그러니까 사실 질문은 이제 뭐 저희 전반적으로 나의 삶, 그러니까 나의 식의주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어렵기는 한데 질문을 하고 살자. 이렇게. 예.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걸 순서를 바꿔서 식의주죠. 예. 이유가 예리하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옷은 없어서 살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 식문화가 정말 많이 좀 이렇게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서구화 됐어요. 게다가 뭐 식빵, 뭐죠? 먹방에 무슨. 맞아요. 먹방에. 네.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요리 프로그램 많고 맛집도 엄청 찾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식재료들 하나하나가 어디서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연동해서 지금 호르무즈 헤어 막히면서 막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는 뭐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단순한 그냥 식량, 그냥 생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안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먹는 것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거 생각해보고 질문 가져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시작하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온갖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진리. 어찌 보면 이제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무생물까지 확장하셨군요. 그렇죠. 무생물까지 확장했죠. 이제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하실걸요? 아마 문과시죠? 문송합니다. 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문송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과들이 다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생물, 무생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이 지구는 그렇다면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그죠? 이제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그리고 지구가 한 45억 년 역사라 그러는데, 처음엔 사실 그냥 이렇게 기체였다 식으면서 그런 어떤 뭐 암석 덩어리, 이제 이랬던 데에서
결국 그 남세균이라고 시아노박테리아가 이렇게 물속에서부터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점점점 생태계, 그래서 이제 뭐 식물이 생기고 또 산소를 배출하고 뭐 오존층,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말하자면 생명체 모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게 그 뭐냐.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그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뭐 그러면서 결국 그게 흙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흙은 마치 암석의 부스러기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흙의 정의는 그런 어떤 암석도 있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그 그러니까 동물, 식물, 유기체들이 썩어서 그 사체들까지 포함된 게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에 생명체가 안 산다. 그래서 그 달에 있는 토양은 리골레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암석 가루일 뿐이에요.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생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 무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기반은 무생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어디다 설정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걸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니얼 데닛이라고 하는 그 지난 뭐 생물학자, 철학자, 이 사람은 과학 철학자,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만든 말이에요. 그 데카르트의 뭐였지? 데카르트의 중력.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사고를 하려는 걸 계속 막는 게 데카르트의 중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살아왔던 그 사고의 습관, 생활의 습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확장돼서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제 연속체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군요. 글과 강연을 통해서 뭐 에너지, 기후, 뭐 소비, 자연순환 이런 걸 주로 다루시고 이런 화제를 사람들과 나누시는데 이들 주제를 관료하는 하나의 키워드랄까? 나름의 핵심적인 관심사 뭡니까? 이제 뭐 관통하기도 하고 종합체익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기후라고 볼 수 있죠. 기후.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후가 뭐냐, 제가 이제 강의 때 기후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날씨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 30년 장기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후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삶을 결정짓는 게 기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후 그러면 흔히 뭐 빙하를 떠올린다던가 뭐 폭풍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뭐 우리 인간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 모든 뭐 암석, 무슨 뭐 빙하, 해류, 대류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 역학적, 그런 어떤 뭐 화학적 그런 관계, 그게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사실은 기후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 이제 강론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뭐 기후 위기란 말도 하고 그 용어도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최 작가님은 기후 다음에 뭘 붙여서 이 상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후 다음에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라는 말로 바꾸게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영국의 가디언지였거든요. 2019년인가 18년쯤에 이제 더 이상 기후는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를 했고, 가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환경 진영에서는 야 지금은 위기가 넘어서 이머전시야, 비상사태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글쎄요, 기후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기후를 저는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좀 두렵고 막 위협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냥 오히려 이제 관계성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홀로세라는 표현은 아시잖아요, 지질학적으로. 이제 홀로세라는 말이 오랫동안 쓰여왔는데 그 홀로라는 말 뜻이 라틴어로 안정된, 조화로운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홀로세라는 말을 사실 이제 뭐 층서학회, 그 지질학자들 층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홀로세라는 말보다는 인류세, 엔트로포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일상적으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정말 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을 결정짓는 이 기후 시스템을 많이 변화시킨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조금 더 기후를 더 망가뜨리지 않는 쪽으로 삶의 방식을 좀 변화시켜 봅시다.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너무 또 담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을 좀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로 좀 기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같은 악당은 뭐 기후위기 없다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체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나하고 먼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짧게 할게요.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이제 기후가 왜 이제 사람들은 기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네. 탄소를 어디서 줄이죠? 이게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거든요. 네. 예. 어, 대답이 됐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예. 그 관련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착한 소비는 없다. 이 책에서 이제 하신 이야기인데, 면죄부 소비란 말을 하셨고, 네. 이 면죄부 소비를 비판하시면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더 나은 소비가 아니라 덜 소비하는 삶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네. 하셨습니다. 네. 전 처음 접했는데 면죄부 소비란 무엇이고 이런 논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시도로 뭘 제안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가 뭐 착한 소비, 뭐 개념 있는 소비,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소비,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비를 치장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런 소비를 시키죠, 사실은. 이제 소비는 기본적으로 지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의 원료나 어떤 자원이나 이런 일차적인 그런 것들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인간의 노동 착취도 있을 수 있고 생태계 착취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라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처음 출간했을 때 제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는 소비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저는 아침에도 소비를 하고 왔어요. 아침을 먹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타고 오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 작업실에 이렇게 가깝게 이제 왔는데 그럼 가스 소비도 한 거죠. 이제 소비를 하지 말자가 그런 소비가 아니라 그 책의 뒤편에 보면 똑똑한 선택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더라도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소비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네. 소비를 과거에는 정말 필요한 소비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 특히 들어서면서 확 풀리면서 필요를 만들고 부추기죠. 그래서 이제 과시적인 소비, 이건 뭐 이제 쇼스타인 베블런이 19세기 경제학자가 이미 그 얘기를 그러니까 과거의 식민주의 시대에는 귀족들이 이제 그런 과시적인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다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삶을 좀 다이어트하고 단순 소박한 삶으로 가면 그에 맞는 소비만, 그러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소비만 해도 어떨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개념 뭐 윤리적인 이런 수식어가 붙은 거는 그것도 면제부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봐라.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핀란드 같은 데 가면 중고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핀란드엔 정말 중고 시장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중고도 우리나라 당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근마켓이.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단 샀다가 안 되면 당근에 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진짜 필요할까에 대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뭐 나를 좀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나 좀 특별한 사람으로 남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이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 요즘은 소비를 하는 거, 플렉스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막 소비하는 게 대단히 뭐랄까 좀 내가 돋보이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찍어주는 소비. 연예인들이라든가 광고에 나온 소비들을 못했을 때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잊혀질 것 같은 존재.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노연할 수 있는 거. 예. 아니 심지어 뭐 명품백을 사서 사진 한번 찍고 다시 내놓는다면서. 그렇기도 한다면서. 아니면 그리고 명품백을 살 때 그 쇼핑백도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남에게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스스로 나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착한 소비보다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혜로운 소비. 네. 그렇게 말씀드리네요. 책에 보면은 뭐 기술의 진보가 손을 거세시켜 버렸다. 이런 구절도 있던데 말이죠. 이게 사실 제가 그런데요. 저야말로 뭐 기술의 진보 탓에 손을 못 쓰는 무용한 인간이 된 듯 싶습니다. 심지어 이 자판을 두드리게 되면서 손글씨 쓸 일조차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흐름에 좀 맞선달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저항의 의미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시도,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는 이렇게 커피 갈 때 그 소리부터 저는 커피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 때 그 드득드득 하면서 이렇게 그 커피빈이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 그때 나는 향,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제가 지금 커피라는 소재를 딱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야, 커피는 반환경적인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커피를 네. 쉽게 많이들 드시니까 우리나라가 뭐 커피 소비가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계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커피 가는 이제 머신이 나오니까 싹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립할 때 또 얼마나 그게 좋아요. 이렇게 그 행위 자체가. 근데 그것도 이제 집집마다 이제 막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집집마다 이제 커피 머신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 그런 거조차라도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청소기 안 쓴 지 거의 20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걸레하고 빗자루, 그 명품 빗자루 명인이 만든 그 빗자루 써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손으로 할 수 있는 세탁기, 제 옷은 세탁기 거의 안 쓰거든요. 네. 뭐 청바지 정도나 그런 애벌빨래. 이게 다 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죠. 네. 손은 왜 밖에 나와 있는 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손목 관절에 무리하지 않는 손을 많이 쓰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착한 소비의 대안이 아까 지혜로운 소비도 있지만 좀 느린 소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딱 캐치를 하시네요. 느린 소비, 그 다음에 몸을 좀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나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다리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안 쓰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걸으면 오히려 나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쓰는 거. 우린 너무 몸을 안 쓰고 살아요. 네. 생태 환경 작가로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 이미 몇 가지 하셨습니다만 부연해서 우리가 잘 몰랐고 혹은 뭐 회피하고 외면한 불편한 진실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여전히 기후를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의 원인을 이제 뭐 탄소라던가 뭐 이제 자동차 안 타기, 뭐 가까운 거리는 뭐 걷거나 자전거 이렇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돌고 돌다 보면 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 일상은 돌아보지 않고 내 일상은 여전히 소비를 하면서 근데 기후가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모순적인 거. 네. 이제 거대하게 바깥을 향해 하지 말고 내 삶부터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를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늦출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탄소 포집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면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단순 소박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은 자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어떻게 거대한 무언가를 이제 움직임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이제 그런 이슈 담론조차도 뭐 관념 유희, 언어 유희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실천, 특히 몸으로 한 실천을 좀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었군요. 네.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는 익충, 해충식으로 네네. 뭐 나눌 어떤 근거도 없고, 다만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그때는 해충이 되는데, 이 균형을 깨는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이렇게 책에 쓰셨더군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음미해 보면서, 인간이야말로,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 존재다. 이런 뜻을 읽었습니다. 네. 그렇게 읽으시면 약간 오해하신 거고요. 그런가요? 네. 인간이 이제 사실은 인간 활동으로 아까 제가 기후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다양한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그런 생물의 삶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인데 사실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배부름만 딱 이렇게 충분히 먹어야 돼 에너지만 채우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야생에는 비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욕망을 극대화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 개개인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많이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IPCC 보고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변수를 바꾸면 그 나중에 다가올 미래의 값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좀 뭐 해충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망가뜨린 걸 다시 바로잡을 것도 인간뿐이다 라는 거죠.
바로잡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개인의 실천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 소박한 삶 그러면 이게 개인의 실천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다. 이제 투트랙인 거죠. 개인의 실천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실천이 빠지고 투표만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를 좀 이제 좀 혼내고 싶어요. 네. 혼내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쪽들을 이렇게 보면 네. 사실 환경 정책은 진보냐 보수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어느 당에서 낸 건지를 가리고 보면요. 그러니까 당을 가리고 그냥 환경 정책은 딱 그 당을 가리고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네.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실천 해보다 보면 한계가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정책은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로 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실천과 정책 이 투 트랙으로 가야지만 제대로 이제 온전하게 지구에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비약을 하면은, 선거 때 제대로 투표를 해야 될 뿐더러, 이제 직접 투표 같은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좀 시도를 해서. 당연히 그렇죠. 뭐 선거구 제도 변화라든가 이제 네. 필요한 게 많죠. 그건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진보주의자를 자처한다면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고 환경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환경 이슈가 곧 정치 이슈, 정책 이슈다.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의 커다란 정책 중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정책 그러면 새만금, 네. 그다음에 4대강. 최근에 이제 케이블카 이슈들이 또 계속 있잖아요. 또 다 이제 이제 무효화됐다가 또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은 흔히 이제 환경은 일상생활하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보다도 더 크게 아우르는 게 environment.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제 정책 폐기해버리면 우리 UNFCCC 탈퇴해버리겠다 막 이렇게 파리협정 탈퇴하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건 좀 추상적인데 어쨌거나 좀 실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 몇 가지 꼽아주시죠. 제 책을 보시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착한 섬이 없다 보면 네. 나오는, 글쎄요, 이제 5R, 3R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리사이클 하는 거, 리유즈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1+1, 이제 이런 거, 2+1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를 사면 하나가 공짜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사는 것 자체가 낭비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거는 거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리퓨즈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다 아세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아세요.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이 누구냐? 이제 광고죠. 광고. 네. 광고로부터 좋은 광고도 있지만 고의 광고도 있지만 많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물건에 대한 걸 어디서 접하느냐?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이 그쪽 분야이시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선한 쪽으로 광고.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없앴거든요. 2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네. 내가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TV 없앨 때, 하여튼 가족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동의 안 했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각자 방에서 보겠죠, 아마. 네. 이제 근데 텔레비전은 이제 켜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 그래서 좀 끄고 거실에 대신 이제 서가를 다 짰는데 책은 저만 보더라고요. 네. 네. 2+1 얘기하실 때 급반성을 했습니다. 네. 에코백 이런 것도 권할 만한 거죠? 에코백은 이제 새로 사지는 말자. 지금 에코백이 너무 많아서 에코백이 아니고 난 에코백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집집마다 에코백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수십 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을 가면 선물로 에코백을 좀 저는 안 받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진짜 가끔은 마음이 이제 살짝 저 너무 예쁜데 싶어도 안 받아요.
에코백을 만드는 원료가 뭐 합성 섬유도 있지만 면으로 보통 많이 진짜 에코백은 면이에요. 그 모카가 전 세계 살충제에 가장 많이 뿌려대는 데가 모카밭이거든요. 네. 플랜테이션은 대표적인 거. 그리고 그러니까 모카가 물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집에 있는 에코백들 좀 숨쉬게 해주자.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근데 우리 지금 너나 없이 에코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네 생협에 갈 때 에코백 남는 거 이렇게 갖다 드리거든요. 사람들 계속 순환해서 안 갖고 오신 분들 갑자기 장 보실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쓰게 한 번씩 이렇게 묶어서 내놓고. 그러네요. 에코백도 순환할 수 있다. 예, 순환. 그리고 에코백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에코백은 이제 더 이상 에코백이 아니다. 새 제품의 에코백은 더 이상 에코가 아니다. 네. 이거 돌발 질문입니다만, 많은 이야기가 좀 상식하고 상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아니, 긍정적인 의미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환경 생태에 관한 상식의 허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네네네. 좀 미진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 제품이 다 친환경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내니까 이 책도 보면은 이제 FSC 인증받은 종이로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종이 제품이 무조건 다 이게 가장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제지 산업은 정말 생태계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이제 산업이에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거 탄생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화학 이제 약품들도 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플라스틱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 종이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 종이 그 쇼핑백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쓰면 찢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닐백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비닐백이 그럼 왜 나왔느냐. 이게 되게 좀, 어폐인데, 비닐백, 그 비닐봉지라고 흔히 말하는 그 비닐백이 왜 나왔냐면, 과거에 종이를 너무 많이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숲이 너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비닐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닐백으로 해서 이제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다시 또 종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체품 자체는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줄여야 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한 삶을 살겠죠.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지금 잘못하고 계신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설명을 몇 가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잘 몰라서 어떤 게 또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컨대 요새 무슨 궁금하신 걸 질문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태도 유행이고 무슨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그린워싱 같은. 그쵸. 네. 그러니까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도 네. 저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텀블러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한여름 되면 텀블러 들고 나온 물 다 마시면 어떡해요? 생수 사거든요. 네. 그럼 텀블러는 진짜 대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대안일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아시스 서울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필할 수 있는 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카페라던가 식당은 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텀블러 들고 나와서 먹고 다 먹었어. 그러면 리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지자체라던가 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우리 식당에 와서는 리필해 갈 수 있어요. 무료로. 이제 이런 걸 해놓는 거죠. 음수대 많이 설치하고. 이게 진짜 대안인 거지. 지금 뭐 텀블러 든다고 생수병 뒤로는 다 결국은 생수 사서 이렇게 채우지 않나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뭐 선물로 텀블러 같은 거 막 줘요. 또 대기업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ESG 행사를 하면서 선물로 줍니다. 뭐 쓰레기를 줍자는 얘기를 해요. 이거 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기업이 진짜 바꿔야 될 것은 자기들이 쓰는 전기를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저는 좀 올드한 사람이라서 말이죠. 저는 생수도 네. 물을 사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저항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네.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됩니까? 아리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타고 오는 배관이 노후되면 그게 좀 문제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수기 정도 설치해 놓고 마시는 건 어떨까? 이제 저도 작업실에 작은 정수기를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다 이제 생수를 이렇게 팩으로 사서 배달해서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내 작업실에 와서 정수기 물을 갖다가 마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생수 회사의 그 수질은 누가 평가하냐면 그 기업이 해요.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자가평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수돗물은 정부라던가 네.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어떤 게든 신뢰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수도관 이런 걸 노후화된 거는 좀 바꾸는 건 필요하고. 네. 환경 생태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관심을 가지시게 됐나요? 이제 워낙 제가 생태 쪽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제 뭐 네. 접사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제 곤충 관심 많고 그다음에 네. 나무 공부를 한 20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환경 쪽으로 이제 확 제가 좀 바뀐 계기가 됐죠. 네. 네, 에너지 문제. 저도 사실은 그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제가 쓰는 전기가 그냥 막연히 뭐 석탄대에서 쓰겠지 했지 그 석탄을 다 수입하는 줄도 몰랐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정말 무지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핵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네. 방향을 전환한 거죠. 핵을 공부하셨다니까 그냥 이건 뭐 사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하여튼 핵발전 하지 말라는 입장도 있고 네네네. 현실적으로 아무튼 적절한 발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나름의 정리된 생각은 뭡니까? 그게 이제 핵발전 자체를 가지고 필요하냐 없냐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핵발전소는 이제 따르는 게 폐기물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고진액 폐기물이라고. 네. 근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인류에게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45년 그때 이제 전쟁 2차 대전 때 그때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핵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 기술을 할까 하다 그게 핵에너지로 온 거거든요. 근데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진 순간부터 가동이 되면서부터 계속 핵 폐기물이라는 걸 발생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묻어둔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묻어두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핀란드에 지금 온칼로라고 좀 제가 말이 잘 고유명사 온칼로라고 그 한 400m, 400km 이렇게 400m인가 킬로미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 400km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깊이 땅속 깊이 완전히 안반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지금 그 저장 시설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완공되고 가동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시험 가동 중이거든요. 그게 아마 처음에 그 처리 시설부터 시작해서 한 20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럼 어디 있냐? 다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거기가 지금 세계 최초가 아직도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다 그 핵발전소 옆에 임시 저장 시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핵에너지를 쓴다는 거, 이 전기를 쓴다는 게 너무나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방사능 오염 문제는 이제 잘 다루면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기계예요. 너무나 복잡한. 그래서 영국의 그 사회학자 찰스 페로가 했던 말이 정상사고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음새도 너무나 많잖아요. 전선도 길고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은 뭐 폐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러면 처리하는 것부터 우리나라는 처분장도 없어요. 중저준이 그 핵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에 하나 들어선 것도 오랜 갈등 끝에 하나 들어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이제 계획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안전하게 돌리면서 그런데 어쨌든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아무튼 핵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직접 그리신 그림을 이제 접합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은 특히 이제 자연을 화폭에 담으면 뭐가 좋은지 나가서 동료 시니어들에게 시니어라고 하면 좀 그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도전해 볼 만합니까? 일단 도전해 볼 만합니까?부터 대답을 드리면 이걸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제 알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분들은 도전해 보실 만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이제 뭐 그림 대회 나가고 이랬던 아주 작은 이제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림 그리고 싶어라는 생각이 딱 들었으니까 됐는데 그림은 저도 지금 이제 되게 봉착한 게 제 능력의 이제 한계를 보이거든요. 더 잘 그리고 싶은데
근데 레슨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아는 이 화가들이 절대 그러지 말고 너의 작품 세계를 이제 해라. 계속 이렇게 막 말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왜 안 돼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권하지 않는 거고 하고 싶은 취미들은 찾아보시면 많잖아요. 꼭 그림 아니어도. 근데 그림이 좋은 게 이제 첫 번째 질문. 뭐가 좋으냐. 자세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곤충을 그려도 이 다리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말 신기하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할까요? 이게 열리면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저는 많이 찾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하려면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관찰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자세히 뭘 보지 못해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게 제가 지금 한 1,500일을 넘게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좀 붙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재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이거 한번 그려봐라. 뭐 그럴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내 앞에 있는 걸 한번 이제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똑같이 자세히 그린 건 아니지만 얼추 내가 그리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2020년에 그걸 그렸어요. 제 앞에 이렇게 상모솔새라는 새를 그림으로 누가 그려놓은 상모솔새라고 우리나라로는 가장 작은 새. 걔 몸무게가 5g이에요. 이 꼬리, 이 부리 끝에서 꽁지기 끝까지 9cm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새거든요. 근데 걔를 한번 이렇게 따라 그렸는데 이게 새를 제가 처음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그림 그려볼까 하면 뭐든지 눈앞에 있는 어떤 거 한번 그려보세요. 네. 더욱이 그 대상이 자연이라면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게 될 테고 그렇죠. 자연 친화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자연에 친화적인 분들이 그걸 그리려고 하세요. 제가 주로 그리는 것들이 다 자연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본인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이필재의 질문, 오늘은 생태환경작가 최원영 작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